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톡톡 사연 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아줌마인데요. 그동안 톡톡 사연을 너무나도 재미있게 잘 보고 들어온지라 애청자로서 저도 흔적을 한번 남겨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모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 제주도가 코로나 사태에서 특수를 누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 원체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이니까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렸었고 이익을 본 곳은 단연 제주도였죠. 코로나가 잠잠해지니까 장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제주도 상인들이 뉴스 인터뷰에서 말하는 장면을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요. 그거 보면서 이야기거리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주도 여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저는 이 이야기부터 생각이 난답니다. 시댁에 대단한 일이 있었거든요. 우선 저는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시댁 입성도 당연히 늦었습니다. 하필이면 제 주변 친구들이 죄다 20대 중후반의 시집 장가를 싹 가버렸었죠. 제 주변이 다 기혼자들로 넘쳤는데 저만 계속 30 문턱이 넘도록 인연을 못 만났습니다. 하필 제 주변이 다 결혼해서 안 남으니까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괜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자꾸 결혼 이야기가 신경이 쓰였어요. 저는 결국 맞선 자리에 몇 번 나가게 되었고 나름 저와 잘 맞는 것 같은 상대를 만나게 되자 당장에 결혼부터 하려고 들었답니다. 그야말로 결혼 하나만 딱 목적으로 본 만남이었던 거예요. 지금에 와서 이때를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결혼 못해서 환장했던 여자 같네요. 하지만 저를 위해 변명을 해보자면요. 제가 그렇게나 주변의 시선들을 착각까지 해가면서 결혼에 조바심을 내게 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친정의 가풍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예전에 그때에도 남들이 뭐라고 하든 30 훌쩍 넘기고 40이 다 되도록 결혼 안 하면서 잘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만 즐겁게 살면 되는 것이었고 가족들이 든든하게 받쳐주면 뭐가 문제인가요? 하지만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전혀 든든하지 않으신 분들이었죠. 저를 향해 혼자 독수공방하다가 늙어서 뒤지고 싶은 게 장래 희망이냐고 하셨던 분들입니다. 맞선 본 그 남자하고 당장 결혼부터 하자고 해. 다음에 만나면 바로 결혼 상의부터 하란 말이야. 알았어? 네? 너무 이르지 않아요? 최소한 저는 한 달은 더 서로를 알아가며 교제해보고 그 다음에 결혼으로 넘어가도 절대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암만 그래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해치우고 싶지는 않다고요. 번갯불에 콩 구우면 좋지. 대체 뭐가 문제야?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러니까 이날 이때까지 결혼의 근처도 못 가보고 이 땅 궁상이나 떨면서 살고 있지. 아주 집안 망신이란 망신은 이게 다 시켜요. 결혼을 할 거야 아니면 말 거야? 딱 그것만 생각하면 결론이 쉽잖아 이 맹취야. 저는 그런 잔소리를 듣고 난 이후에 그 남자에게 곧바로 먼저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친정 엄마의 말씀대로 결혼을 안 할 건 아니니까 어차피 할 거라면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잔소리를 또 듣기 싫어서였어요. 지겨운 잔소리, 그야말로 지긋지긋했거든요. 그 남자는 조금 놀라더니 금세 자기도 결혼을 바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저로서는 다행이었죠. 참고로 그 남자 나이는 저보다 1살 위였습니다. 결혼하기로 뜻을 맞춘 이후에는 미래 계획에 대해 몇 번 대화를 나누었고 그 남자의 모친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잘 됐다. 얼른 인사드리면서 고부관계 첫 단추를 잘 끼워봐라 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자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결혼 같았죠. 그래서 의심도 못했어요. 설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남자의 모친께서 저를 보며 이렇게 구신 것은 예상 밖이었어요. 32이라니, 아휴, 잘해야겠네. 우리 집안에 많이 잘해야겠어. 만약에 이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집안에 납작 엎드려서 잘할 마음가짐부터 가져야 할 거야. 잠깐 어디 보자. 바로 결혼해서 임신이 되어도 33세 첫 아이를 낳는 거네. 아휴, 위험하게 노산이니 어쩌니 해서 가슴 졸이는 거 안 하려면 첫째 낳고 금방 둘째도 가져야겠고. 앞으로 바쁘겠구나. 갈 길이 9만리인데 급히 서둘러야 하니 나온 참. 대뜸 저에게 아이는 기본으로 둘을 낳아야 한다고 하시니까 머릿속이 멍해졌죠. 제가 너무 당황한 채로 한번 여쭈어 보았어요. 혹시 그러면 아이를 많이 보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세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나야말로 지금 당황스럽구나. 많이 보기를 원한다니 절대 그런 건 아니야. 내가 너 사는 집안 수준을 대강 들어서 가늠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아이 셋까지는 좀 그렇지. 돈이 있어야 아이 둘 이상을 너끈히 키우는 건데 셋부터는 돈이 있어도 힘들어. 많이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야. 게다가 네 나이를 생각해야지. 벌써 32에 지금 당장 임신해서 출산이 33인데 낳자마자 새로 임신할 게 아니라면 아이 셋 이상 낳는 건 아이한테도 못할 짓이야. 노산, 그게 엄청 위험한 거라고 텔레비전에서 많이 떠들더라. 구구절절 어이가 없는 소리들만 이어졌어요. 아주 주옥 같은 말씀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표정 관리가 안 되어서 그때부터는 입가에 미소를 걸지 못했습니다. 장단이라도 맞춰드리려고 무의식적으로 끄덕여댔던 고개도 가만히 두었고요. 그랬더니 계속 말씀을 이어가시던 그분께서 떨떠름한 저의 기색을 살피시고는 이렇게 다그치셨습니다. 혹시 기분이 나쁜 건 아니겠지? 아닐 거라고 믿어. 따지고 보면 우리 아들이 구제해주는 셈인데 그 고마움을 알아야지. 결혼하고 나면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살면 좋겠네. 나는 그런 며느리라면 환영이거든. 자기를 구제해준 남편의 은혜를 아는 그런 주제 파악 잘하는 며느리이기만 한다면 나는 딱히 크게 바라는 것도 없어. 나는 신세대 시어머니를 원체 지향하는 사람이거든.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무슨 은혜요? 어버이 은혜, 스승의 은혜는 익히 알아도 웬 남편의 은혜? 머리털 나고서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확신을 했죠. 정말이지 골 때리는 집안인 저희 친정보다도 이 집안이 더하다고 말입니다. 아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분이 저를 의아하게 보시며 갑자기 어디 가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자 놀란 목소리로 저를 향해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못 배운 행동을 하냐며 비난을 날리셨죠. 제가 신발을 신으며 뒤는 돌아보지 않은 채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이 먹었다는 이야기 정말 짜증날 만큼 계속하시네요. 그래요. 네, 제가 나이가 적지는 않아요. 그러면 나이 많은 저에게 양해도 안 구하고 반말부터 찍찍 날리지 마셨어야죠. 그렇게나 저를 나이 많은 사람으로 취급하실 거였으면 저에게 정중한 화법을 구사하셔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댁 아들놈, 저보다 연상이거든요? 제가 나이가 많은 거면 댁 아들은 그럼 노인이라도 되나 보죠? 말을 하다 보니까 점점 격해져서 끝에는 거의 소리를 지르고 말았네요. 그분이 경하게 차서 뒷목 잡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길래 저는 황급히 그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 모친의 안색이나 살펴볼 것이지 저를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을 줄로 기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곧 실망이 저를 덮쳐왔죠.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 결혼이 급한 거 아니었냐고? 그래서 나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말도 꺼냈잖아. 그래놓고서 지금 이게 무슨 엄청난 무례야? 이러면 결혼 못할 텐데. 결혼 못할 거라고 나를 압박하는 거야 뭐야? 남자 새끼가 치사하기 싫어. 그러니까 너야말로 이날 이때까지 결혼 못하고 혼자였던 거야. 내가 끝내 결혼 못하고 죽어서 불쌍한 처녀 귀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하고 결혼해서 말라 죽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을 거야. 너 이런 여자였냐? 자기 가족들에게 잘하고 누구보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사람 같아서 그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가정적인 여자라서 기본적으로 참할 줄 알았어. 근데 이럴 줄이야. 정말 많이 놀랍다. 그 남자의 얼굴은 어느새 목 부근까지 시뻘게 변해서 열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애써 침착한 척을 하고는 있지만 속내는 저에게 신랄한 말을 듣고서 열이 잔뜩 뻗친 것이었겠죠. 그때 집안에서 모친 되시는 분이 뛰쳐나오셨어요. 저에게 삿대질을 해가시면서 욕을 하셨죠. 저 망할 것. 쓸데없이 나이만 들어서는 왜 저렇게 드세고 성질이 더러워? 저게 바로 노처녀 히스테리라는 것이구나. 요새는 이런 표현 거의 안 쓸 거예요. 노처녀의 히스테리 같은 아주 촌스러운 구닥다리 표현 말입니다. 나이 32에 그런 소리를 면전에서 듣자니 진짜 그 자리에서 저는 머리 꼭지가 돌 뻔했어요. 하마터면 누나를 완전히 뒤집고서 그 모친께 달려들 뻔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분은 진정으로 쓰러지셨을 테죠. 그래서 간신히 이성 한 줄기 붙잡고 참았네요. 그분께서 삿대질까지 곁들어가며 해주셨던 말씀대로 제가 드세고 성질이 더러운 거 그런 게 조금은 있기는 했습니다. 제 안에 고이고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었죠. 제가 어린 나이였을 때는 스마트폰은커녕 컴퓨터도 없었는데 무슨 지식이 대단히 있었겠나요. 나중에 나이를 다 먹고 나서야 알게 되었던 지식 한 가지. 그건 사람마다 고유의 성질이라는 것은 타고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몰라요. 이미 유아기 시절에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 테스트를 통해 파악이 다 된다고 하니 그 연구 결과를 알고서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무척 많이 혼나던 아이였거든요. 왜 이렇게 기가 드세냐? 기가 죽는 법이 있어야지. 계집애가 이러면 못 쓴다? 왜 말대꾸하냐? 부모가 틀린 말을 했어도 자식이 그걸 지적하고 따지면 안 된다. 너는 이렇게 커서는 쓸모 하나 없는 사람이 될 거다. 이런 소리를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어느 날 당신의 명명백백했던 잘못을 제가 짚어내자 크게 분노하시며 저를 향해 너는 아주 나쁜 아이다. 너를 그렇게 낳지 않았는데 왜 못된 아이로 사냐는 말씀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니까 제가 정말로 그런 아이인가 보다 싶어서 항상 제가 잘못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아이 같았죠. 효녀로 살아야 한다는 잔소리를 지독하게 들어왔기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답니다. 효녀 따라 안 할 거면 집에서 저는 필요 없다는 말씀을 부모님이 자주 하셨었죠. 제가 왜 30이 넘도록 아무 남자도 못 만나면서 계속 혼자였던 줄 아시나요? 당연히 친정 때문에 그랬습니다. 친정의 형편이 확 어려워져서 제가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정신없이 돈을 벌러 다녔었네요. 제가 어렸을 때 친부모님께서 저런 잔소리를 들었었는데 저의 친할머니께서는 과연 저에게 어떻게 구셨을지 쉽게 짐작이 가시지요. 제가 손자가 아니라 손녀라 안타깝다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이었어요. 귀여운 손자였으면 다 봐줬을 텐데 별로 달갑지 않은 손녀라서 까부는 모습이 영 보기가 싫네. 애가 좀 자기 의사 표현이 너무 강하게 하는 것도 별로야. 마음에 안 들어. 내 손녀인데도 그게 정이 안 가. 조용하고 얌전하고 착한 성격이었다면 그나마 내가 눈길을 줬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 데다가 손자도 아니고 손녀이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인지 이리저리 싸돌고 다니는지. 저를 두고서는 하여간 별별 말씀을 다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친할머니께서 친정 형편이 안 좋아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던 시기에 갑자기 쓰러지셨던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친할머니로부터 칭찬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나 제가 돌보고 제가 모셨어요. 친정 엄마께서 저에게 그 일을 떠넘기셨으니 별 수 없었죠. 대학에 간 걸 자랑하는 친구들이 몇 있었고 저는 그들을 부러워할 엄두조차 못 내는 채로 일을 다녔습니다. 너무 피곤하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친할머니의 수발을 들며 모셨고요. 가끔은 왜 나만 이러고 있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당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심장에 꽂혔던 친정 부모님의 말씀은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라고 하시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싫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인 것에 제가 놀랐죠. 죽도록 피곤하게 일을 하면서 봉급의 7할은 어려운 친정의 형편에 보태고 저를 단 한 번도 안 예뻐하셨던 친할머니의 수발까지 전부 다 혼자 들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고맙다는 소리를 전혀 못 들었습니다. 너무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 너는 고맙다는 인사받고 싶어서 환장했냐는 비아냥만 들었을 뿐입니다. 숨이 턱 막혀왔었죠. 그리고 제가 어쩌다가 남자와 가까워져서 좀 만나보려고 하면 귀신같이 집에서는 낌새를 눈치채고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친정엄마께서 길길이 날뛰셨죠. 나는 너를 그렇게 안 낳았는데 너는 왜 항상 네 멋대로 잘못 자라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 누가 너더러 그렇게 물란해지라고 했어? 늦은 밤 시간에 어떻게 밖에서 남자를 따로 만날 생각을 다 했을까? 그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는 또 뭐야? 천박하게 시리. 너 계속 이럴 것 같으면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남자한테 한 몸 던지고 살아. 물란하게 사는 게 네 꿈이라면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라니까? 지금 그때를 회상해보니까 제가 정말 별소리를 다 듣고 살아왔었네요. 잔소리가 너무 지겨웠고 진저리가 나서라도 빌미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남자를 안 만나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꼬투리를 제공하고 싶지 않았죠. 제가 밖에서 남자와 단둘이 만날까 봐서 눈에 불을 켜고 감시를 하며 온갖 난리를 치셨던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태세를 바꾸셨어요. 하필이면 저랑 가까운 사람들이 죄다 20대를 넘기기 전에 일찍 결혼들을 해버렸다는 게 유효하였고요. 저만 곁에 아무도 없이 30살이 되자 그때부터 잔소리 내용을 이런 식으로 바꾸셨습니다. 너는 어쩜 그 나이가 되도록 사귀는 남자 하나가 없을 수가 있니? 너 혹시 어디 크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친정엄마께서 저를 그렇게 힐난하실 때마다 지난 세월이 참 부질없다 싶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서 그러고 산 게 아니었어요. 본심은 늘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휘둘리며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었어요. 기껏 결혼하려고 남자의 모친을 만난 자리에서 욱하는 성질이 나오는 바람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친정엄마께서 아시면 어떻게 나오실지 엄청난 잔소리를 듣게 될 것을 예감하면서 저는 그 남자와 그의 모친이 헛소리라는 현장을 마저 벗어났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 싶었네요. 빠르게 걷다가 그만 누군가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잘 못 보고 걸었네요. 괜찮아요. 그런데 저 집에서 나오던 모양이신가 봅니다. 네, 맞는데요. 그건 왜 물어보시는지요? 제가 영문을 몰라서 저와 부딪힌 사람을 올려다보았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아저씨분이셨는데 풍채가 좋으신 편이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인상이 굉장히 우직하셨죠. 저는 딱 처음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왠지 가수 나훈아를 닮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답니다. 그분은 제가 아니라 제 너머의 방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쪽으로 따라서 제가 고개를 돌리자 그 남자와 그의 모친이 깜짝 놀란 채였습니다. 그 남자가 꾸벅 인사를 하자마자 옆에서 모친이 외쳤죠. 아니, 오빠가 여기는 웬일이에요? 웬일은 집에서 호박즙 안 먹는 거 많다고 그거 권 여사님 댁에 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그거 가지러 내가 심부름 왔다. 못 들었구나. 아이고, 그러셨었구나. 제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헷갈리네요. 아무튼 제가 요새 통 정신이 없어서요. 얼른 호박즙 찾아서 가져올게요. 이 아가씨는 누구시냐? 너하고 만나는 아가씨야? 그분이 대뜸 그 남자를 향해 질문을 날리셨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우물쭈물하면서 얼른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 남자도 그렇고 그의 모친도 그렇고 왠지 이분의 등장 이후로 긴장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입을 움직여버렸죠. 잠깐 만났는데 이제는 안 만나는 사이예요. 만나기에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잠시간 만났던 인연을 정리하는 자리였습니다. 한번 성질머리가 터지니까 간만에 입도 터진 모양이었어요. 못된 아이, 나쁜 아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또 한 번 부질없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효녀가 되는 것만은 지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친정 부모님의 거센 성화대로 결혼을 얼른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을 이어가봤자 무슨 도움이 더 되겠나 싶어서 저는 말을 뱉고서는 스스로 고개를 저었죠. 그런 저를 그분이 빤히 보시더니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실례일 수 있지만 나이가 몇이나 되셨길래 내 사촌 조카 녀석보다 내 눈에는 어려 보이기 때문에 신기해서 한번 물어나 봅니다. 아, 사촌 조카요? 그랬던 거군요. 제가 1살 어려요. 아직 결혼 안 한 여자치고는 나이가 너무 많죠? 32이니까요. 그날 제가 아무래도 많이 미쳤었던 것 같아요. 입에 모토라도 달린 듯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아직 격앙된 상태였으니 그게 가시지 않아서 더 그렇게 굴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거기까지 뵙고 보니까 너무 민망해져서 저는 고개를 꾸벅 숙인 채로 얼른 그곳을 마저 벗어나 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고 왔는지 결혼하는 것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닌지 그런 후기들을 친정 엄마께서 눈알 희번뜩하게 굴리시며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또 숨이 막혀왔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 어머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결혼하면 저한테 잘해주실 것 같아요. 어머나, 그래? 잘 됐구나. 그런데 며느리한테 잘하는 시어머니라는 건 세상에 거의 없어. 잘해준다고 느끼는 건 착각이거나 그 안에 꿍꿍이가 있어서 잘해주거나 거의 둘 중 하나니까 너는 방심했다가는 큰일 난다. 아, 네, 알겠어요. 방심 안 할게요. 네 할머니가 나한테 했던 행동을 봐. 대부분의 시어머니란 족속은 다 그런 거야. 며느리가 하여간에 눈에 가시인 거지. 너 할머니한테 혼났던 것들 기억하지? 그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네가 그때 얻었던 교훈들만 잘 지키면 네가 딱히 시어머니한테 밉보이며 사는 며느리가 되진 않을 것 같구나. 성질머리 누르고 착하게 굴고 말대꾸하지 말고 남 지적하기 전에 네 자신이나 돌아보고 그러면 되는 거야. 너는 매사에 너 잘났다는 듯이 구는 그게 문제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잔소리 지옥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이 물 건너 가버렸다는 사실 자체에 씁쓸해졌습니다. 얼른 다른 남자를 만나봐야 했어요. 새로운 결혼 상대를 구해놔야 수습이 될 테니까요. 심란해서 미칠 것 같은 저에게 연락이 한 통 왔어요. 그 남자였죠. 번호를 바로 차단해놨어야 했는데 깜빡했던 것이었어요. 무시할까 했으나 그쪽에서 간절하게 매달려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 자기하고 만나달라는 간청이 아니라 정식으로 사과를 할 기회를 달라는 간청이어서 따라주었던 거예요. 카페로 나가봤더니 그 남자가 전에 없이 풀이 죽은 모습으로 제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못 볼 꼴을 보여놓고서 미안하다고 하기는커녕 그때 적반하장으로 나갔던 것 같아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 정말이야. 사과해줘서 고마워. 나도 그날 많이 흥분했었던 것 같아서 많이 민망하더라. 저기 그런데 왜 나한테 굳이 만나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거야? 그날 본 오빠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행동 안 할 것 같았는데. 아휴, 이렇게 된 마당에 뭘 숨기겠냐. 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압박을 받았어. 그날 우리 집에 찾아오셨던 분, 너도 마주쳤었지? 네가 가고 난 다음에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었냐고 개물으셨고 거짓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나보고 대뜸 이런 못난 놈을 봤나 이러시더라. 너한테 정식으로 사내답게 사과를 하라고 하셨어. 안 그러면 나를 가만 안 두겠다고 하시더라. 그 남자 모친의 사촌 오빠 되셨던 분이 제가 마주쳤던 그분이셨어요. 그 남자에게는 외당숙 되시는 분이었죠. 상황 파악을 하시고서는 잠깐 마주쳤던 저를 위해서 그렇게 굴어주시다니 왠지 낯이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사과를 한 뒤 집안의 제사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분도 제사에 오실 테니까 저에게 얼른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죠. 저를 직접 만나서 사과를 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이 부분은 양심에 맡기는 것인가 하는 실없는 궁금증을 잠시 가졌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의 통 유리창 너머로 웬 차 한 대가 멈춰서는 것이 보였어요. 딱 봐도 좋은 차라서 눈길이 갔죠. 그런데 그 남자 역시도 그 차를 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면서 자기가 가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저 차를 타고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남자의 외당숙 되시는 분, 그분의 장남이 지금 자기하고 같이 제사에 참석하려고 차를 끌고 온 것이라고 했어요. 이러니까 당연히 외당숙 되시는 분의 귀에도 그 남자가 진짜로 정식으로 저에게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였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왠지 웃겨서 저도 모르게 킥킥 웃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저에게 인사를 한 뒤 카페를 먼저 벗어나고 있었고요. 자리에 혼자 남겨진 채로 제가 킥킥거리고 있었던 건데 문득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운전석에 내린 어떤 남자가 가만히 서서 제 쪽을 쳐다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풍채 좋고 나오나 닮으셨던 바로 그분의 장남이라는 얘기인데 왠지 외모가 안 닮은 것 같아서 아마 외탁을 했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잠시 했었죠. 그 남자와는 그날로 완전히 끝이고 인연도 다 정리된 줄로 알았어요. 저는 새로운 상대를 찾기 위해 맞선을 보기로 정했고요. 그런데 맞선을 보기로 한 날짜가 딱 정해지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 봤다가 깜짝 놀랐죠. 저와 헤어졌던 그 남자의 친척형. 그러니까 그날 차를 끌고 카페에 왔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휴대폰에서 몰래 제 연락처를 얻어냈다고 하면서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건 누가 봐도 제가 마음에 들어서 무대포로 들이대는 모양새 같았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히 심장이 뛰더라고요. 고민하다가 제가 뭘 따지고 재겠나 싶어서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싶다고 답장을 보냈죠. 정말 이제 어처구니 없게 만나게 된 이 인연이 바로 제 남편이랍니다. 만날 인연은 다 만나진다는 말이 그래서 있나 봐요. 어쩜 이렇게 만났을까 싶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게 됐을 때 제가 잠깐 만났던 그 남자와 그의 모친은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시댁은 집안이 꽤 잘 살았어요. 온 집안이 유복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시아버지께서 젊으실 적에 엄청 열심히 사신 덕택에 일군 것이 꽤 있었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남자와 그의 모친이 시아버지 앞에서 저자세로 나갔던 이유 중 하나가 그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능력이 좋으셨으니까요. 돈 있는 쪽에 잘 굴어두어서 나쁜 법은 없는 법이었습니다. 아무튼 결혼하고 나서는 그 모자와 엮이는 일이 전혀 없이 편하게 지냈네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살짝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난데없이 괜찮은 집안에 시집을 가버렸으니까요. 아, 그런데 참고로 제 남편은 제가 초혼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다녀온 전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삼형제 중에 장남인데요. 첫째인 것 치고도 자기 동생들보다 결혼을 엄청 일찍 했었어요. 여자 쪽이 연상인 이유도 한 몫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 여자는 부잣집 고명딸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시부모님과 자주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시어머니를 만만하게 보고 싸가지 없이 굴어왔는데 뒤늦게 시아버지께서 그걸 아시면서부터 마찰이 시작되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와 서로 안 맞았던 남편은 결국 이혼을 했죠. 그 여자가 왜 시어머니를 만만하게 여겼는지 저는 곧 알 것 같아졌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사람이 좋으시더라고요. 언성 높이시는 법 하나 없이 나긋나긋하십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 연세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동안이셨고 다부진 인상에 쉽게 범접하기는 어렵지만 막상 말을 섞어보면 인자하신 그런 분이셨는데요. 반면에 시어머니께서는 인상만 보면 도도하실 것 같은데 굉장히 유순하세요. 두 분의 배경이 그런 결과물을 내어준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일찍 양친을 여의신 분이셨습니다. 그 시대로는 아주 드물게도 외동이셨고요. 사고로 양친을 한 번에 잃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때 일가 친척들이 아무도 안 도와줬었대요.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 빠지면 절망하며 땅굴을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죽기 살기로 그 상황을 빠져나온다고 하던데 대체로 후자보다는 전자의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완벽히 후자에 속하신 분이셨어요. 미천 하나 없이 성공하셨으니까요. 일을 악물다 못해서 이가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멈추지 않을 만큼 지독하게 열심히 앞만 보며 사셨다고 합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사셨고요. 그러자 모두가 시아버지를 대단하다 여겼고 진작 안 도와준 것을 후회했다고 하네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도 그렇기에 집안 친척들이 모두 시아버지를 왠지 어려워하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집안의 늦둥이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항상 당신의 모친께서 땅이 꺼져라 한숨이 쉬시는 걸 들으며 크셨다고 합니다. 아유, 저것만 보면 내가 원통해서 미쳐버리겠네.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그 나이에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낳았건만 아들이면 어디 덧났을까. 왜 딸년이냐 이 말이야. 내가 딸년을 낳을 줄 알았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절대 안 낳았을 텐데. 시어머니 위로 여자 형제만 이미 셋이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자식한테 이런 말하는 부모라면 경악스러운 일이라며 인터넷에 도배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럴 법 했었나 봐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모진 소리를 내내 들으며 잘하셨죠. 솔직히 그런 환경이면 진작 집을 뛰쳐나갔거나 성격이 어두워지고 음울해지고 삐뚤어질 법한데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조용히 웃으셨대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어둠을 아무렇지도 않게 물리치는 따스하지만 아주 강력한 힘, 햇살과도 같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햇살을 만났으니 시아버지 같으신 분도 마음을 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을 원체 믿지 않으셨던 시아버지께서는 어쩌다 인연이 닿아 만나게 된 시어머니에게 점차 깊은 호감을 느끼게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을 수는 없으니 만약 결혼을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애정 때문에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아버지의 철은석 같은 면모를 깬 인물이 의외였어요. 이건 시어머니께서 깨셨던 게 아니고 그 모친께서 깨주셨다고 하더군요. 뭐요? 진지하게 교제 중이라고? 아휴, 내가 낳은 딸이지만 솔직히 보잘것없는데 어쩜 그렇게 우유부단하고 맹하고 그런 주제에 가끔은 소름 끼칠 만큼 명확하게 거짓말을 잘해대서 내가 살면서 애 때문에 난감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 비록 내 딸보다 나이는 훨씬 많은데다가 고아라고는 해도 능력이 좋으신 양반인데 에휴, 내 딸보다 너무 아깝네요. 나는 내가 낳고 길렀어도 내 딸의 속을 몰라요. 너무 음흉하거든요. 어리버리한 것과는 또 다른 얘기인 거예요. 속이 아무튼간에 음흉해요. 음흉해. 인사를 처음 드리러 간 자리에서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의 그런 험담을 들으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늘 표정이 밝으신 그런 분임에도 그 자리에서 씁쓸하게 낯빛이 굳으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는 홧김에 그 자리에서 결심을 굳히셨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연세도 있으신데 골치 아픈 막내딸 때문에 힘드시겠습니다. 아유, 말도 아주 잘하네요. 여러모로 내 딸이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잘 만났나 모르겠어요. 단점이라는 게 아주 한도 끝도 없는 인물이 바로 내 딸인데 남자 하나 보는 능력이 어째 있었네요. 단점까지 그렇게 많다니 아무래도 제가 걱정이 되어서 안 되겠네요. 부모 속썩이는 골칫덩어리 막내딸, 보잘것없고 거짓말도 잘하고 우유부단한데 속은 음흉한 바로 그 막내딸. 제가 지워드리겠습니다, 장모님. 장모님? 어쩌면 이렇게 한 번에 장모님이라고 나를 불러주시나? 내 딸하고 혹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눈치가 좋으시네요. 입담만 걸쭉하게 좋으신 게 아니라 눈치까지 좋으셔서 다행입니다. 저 장모님의 막내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요. 되도록 빨리 하고 싶네요. 어차피 저는 결혼을 상의할 부모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날짜를 가급적 빠른 때로 제가 정하겠습니다. 저희 시아버지 엄청 대단하셨던 분 같아요. 처음 본인의 장모님을 뵙는 자리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남자가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시어머니의 모친께서는 약이 올라서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지셨고 시부모님 두 분은 금세 결혼을 해버렸다고 하네요. 시어머니의 옛 일화를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레 떠오른 집안이 있었어요. 바로 제 친정이에요. 시어머니께서 당하신 일들이 너무 낯설지 않았죠. 저는 왠지 심적으로 금세 시어머니와 가까워졌습니다. 이런저런 속마음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도 했고요. 저는 어머님하고 지내는 게 너무 좋은데 저희 친정 엄마께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절대 안 드려요. 그래? 대체 왜? 너무 그렇게 시어머니랑 가까이 지내면 친정에서 걱정할까봐 그러니?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어머님과 문제없이 지내고 있다고 그러면 별별 꼬투리를 다 잡으면서 저한테 그거 착각하는 거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실 게 뻔한데 어머님하고 대면대면하고 잘 못 지낸다 그러면 즐거워서 콧노래 부르실 게 뻔하거든요. 친정 엄마는 제가 잘 알아서 그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친정 어머니가 생각이 나네. 그분도 꼭 그렇게 구는 분이셨거든. 내가 문제없이 행복하게 지내면 전전긍긍해대셨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울컥했었죠. 어느새 서로의 손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저와 시어머니는 시간이 지나며 아예 영혼의 단짝이 되었답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에 친정 엄마는 묘하게 짜증을 내시는 때가 많았는데 그거 받아들이기 싫어서 저도 차츰 연락을 끊게 되었어요. 이제는 시댁이 저의 유일한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섞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딱 1년 뒤에 귀여운 아들도 낳았죠. 아들 낳고 나서 친정 엄마께서는 애 같아서 저와 친하게 지내보려고 하셨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으니 제가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과 사이 좋게 지내고 자식 열심히 키우면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바빴죠. 집안에 제사라든지 행사 같은 게 있으면 제가 무조건 솔선수범해서 일을 했어요. 정확히는 저와 시어머니의 합심이었죠. 저 말고는 며느리가 또 없었냐고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시동생들 둘 다 결혼들 제때 했었고 저에게는 동서들이 존재했어요. 하지만 대체 제가 이 집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모든 행사에 참여가 미미했습니다. 주말에 딱히 할 일 없으면 시댁도 들여다보고 때때로 손주 얼굴 시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안부 인사 자주 드리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하도 효녀가 돼야 한다고 세뇌를 당하며 산 탓인지 몰라도 기본 도리를 하는 것을 딱딱 지켰는데 동서들은 안 그랬습니다. 형님이 계시니까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여태까지 갈피를 못 잡았는데 형님 오시니까 다 해결돼서 좋네요. 삼형제 중에 둘째와 결혼한 큰동서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곱씹어 보니 자기는 계속 뒤로 빠져 있고 앞으로 아무것도 안 할 테니 저한테 시부모님을 잘 부탁한다는 말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이뤄졌고요. 어이가 없었네요. 작은 동서도 비슷했어요. 저는 애를 낳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딸 하나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다른 일에는 신경조차 못 쓰겠네요. 큰형님이 계셔서 든든해요. 항상 믿고 맡깁니다. 대체 뭘 맡긴다는 것인지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 시댁의 모든 대소사를 잘 맡기겠다는 뜻 같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뭐 좀 해보자고 해도 걸핏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빠져나갔어요. 자기들은 빠지고 남편들인 시동생들만 보낼 때가 대부분이었죠. 그런 걸 보시고도 시어머니께서는 피곤한가 보네 하며 이해를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집안에서 하도 구박받으며 자라서 그런지 시어머니처럼 뭐든 좋게 해석하면서 혼자 희생하는 게 편한지라 왜 그렇게 나온지는 이해는 했어요. 제가 신기했던 건 예상외로 매사에 덤덤하셨던 시아버지이셨죠. 둘 다 애들이 아파서 오늘 못 오게 됐다고? 그래, 그러라고 해라.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수라고 애들이 아프다는데 오라고 하겠어. 애들 돌보는 게 맞지.
동서들은 언제부터인가 제사 참석도 정말 참석에만 이의를 두고 있었거든요. 과정에서는 쏙 빠졌어요. 자기들은 바쁘고 아프고 힘들고 아무튼 그렇다고 했습니다. 제가 혼자 독박 쓰면서 다 했네요. 저는 뭐 그 정도의 일은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둘째, 셋째 며느리들을 안 혼내고 인자하게 두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재혼이잖아요. 저 이전에 존재했던 맏며느리와 나를 세우며 싸우셨던 걸 나중에 후회하셨다고 해요. 늙어가는 마당의 며느리들에게 길을 쓰고 호통쳐봤자 나중에 더 늙어서 들어놓을 자리만 좁아지는 거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식들 앞에서 그런 감상을 뱉으신 이후로는 성질 죽이시고 자식 부부들 하고 싶은 대로 웬만하게 하게 두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워낙 분란을 싫어하시고 조용하신 분이니 그에 발맞추기 시작하신 의미도 있었고요. 풍채 좋으시고 동안이시라 그렇지 시아버지께서는 연세가 꽤 있으셨으니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바라보시며 이런저런 조율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약간 저는 짠하기도 했네요. 그래서 제가 계속 혼자 고군분투하며 동서들 못가게 항상 해가면서 시부모님이 자식 며느리들에게 서운하거나 심심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행동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지독한 가르침들 덕분에 제가 인내심을 이렇게나 길러서 꿋꿋하게 지내고 있다는 게 스스로 가끔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것 빼고는 살만했네요.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께서 80대에 진입하신 이후로는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많이 신경 쓰면서 조심히 사셔야 할 때가 된 것 같더라고요. 많은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다가 가족들끼리 놀러 가는 걸 이번에는 제주도로 잡자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연예인들이 제주도 가서 노는 예능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시아비가 어디 보통 사람이니? 젊었을 때 그 오만 고생을 다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도 자식들 장가 보낼 때나 잠깐 돈 좀 쓰고 말았지. 아내인 나조차 그게 다 얼마인지, 그 돈 다 어디로 갔는지 전혀 모르면서 살잖아. 하여간에 지독한 양반이야. 나는 이제라도 그 양반이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살다가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면 우리가 같이 그 양반 좀 설득해보자. 네, 좋아요. 저도 아버님하고 간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아, 그리고 어머님, 동서들까지 다 함께 여자들이서 친목 다지는 시간 가져보는 거 어때요? 너 말 잘했다. 그래, 우리 꼭 그렇게 하자. 벌써 여행이 기대가 되네. 우선 남편은 단번에 오케이 했고요. 남편이 자기 동생들한테 전달 다 했고 그러자고 함께 말도 다 마쳤습니다. 남자들 직장이 문제였으니 삼형제가 함께 날짜도 신중하게 잘 골랐죠. 금, 토, 일 날짜 맞추고 숙박 잡고 렌트가 예약하고 일정 짜고 이런 게 다 맞으려고 보니까 바로 3주 뒤에 주말로 정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생신과 아주 가까웠죠. 이왕 가는 거 생신 여행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았네요. 시아버지께서도 흐뭇해하셨고요. 그렇게 착착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었고 저는 동서들에게 물어가면서 제주도 일정을 다 짜고 있었습니다. 이제 떠나기만 하면 되었는데 황당한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동서들이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빠지겠다네요. 그래서 제가 웬일로 화를 좀 냈습니다. 미쳤냐고 그랬죠. 제정신이냐고 물었더니 동서들이 펄쩍 뛰었어요. 형님, 생각을 좀 해보세요. 형님이나 가서 천하장사처럼 하루 종일 활동 잘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체력도 안 되었고요. 애도 요새 말썽이라 신경 쓰여서 못 데리고 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큰형님. 저는 정말이지 노인들 끌고 다니는 것에는 조금도 재주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봤자 마이너스인데 안 가는 게 모두를 돕는 거예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래놓고서 더 화도 낼 수 없게 둘 다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시동생들도 되게 난감해하더라고요. 와, 이것들을 어쩔까 고민하던 저였는데 당사자께서 나서셨어요. 남편이 곳에 일러 바쳐서 시아버지께서 아신 거예요. 이 정신 나간 것들, 내가 지난 세월 참고 살아줬더니
끝간대를 모르고 기어오르는구나.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내일 우리 집으로 모여라. 안 올 자신 있는 사람만 어디 안 와봐. 인자하게 살아오셨던 시아버지께서 폭발하셨고 이튿날 모두가 시댁으로 모였어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막상 동서들은 뚱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끌려와서 짜증난다는 얼굴들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지체 없이 폭탄 선언을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정해야 할 것 같구나. 우리 집 첫째야. 너는 네 아내와 더불어 그간 부모 공경을 잘 해왔으니 너는 자격이 있다. 내 재산은 모조리 너에게 주마. 보는 눈이 좋아서 결혼을 현명하게 자랑값이야. 제 옆에서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랐고 저는 눈이 마주친 시어머니께서 빙그레 웃으시는 걸 보았습니다. 시동생들이 경악스런 한숨을 뱉는 사이 동서들이 괜히 더 난리였어요. 아버님, 자식들은 공평하게 대해주셔야죠.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오래 사셨으면서 그깟 생신 앞두고 가는 여행이 대체 뭐라고? 그거 좀 빠진다고 그랬다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구시는 건 지나치신 듯 싶어요. 인생에서 수많은 생신을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또 챙김을 받고 싶으세요? 감정적으로 구는 건 재산 얘기에 눈이 돌아가 버린 동서들이었습니다. 시동생들이 미치고 팔짝 뛰겠는지 각자 자기 아내를 말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싸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챙김을 받고 싶다더냐? 너희가 누구길래?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옆에 두 놈들은 내 못난 아들놈인 건 알겠는데 너희는 대체 누구야? 그러자 동서들이 가슴 철렁한 얼굴이 됐죠. 그제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이 왔다는 걸 말이죠. 시부모님 두 분 다 서글서글하게 굴어주시니까 언제까지고 멋대로 굴면서 나중에 떨어질 재산이나 대충 챙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는 예상에 없었을 거예요. 아버님, 저 둘째내잖아요. 년이 어머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간 부족했습니다. 제가 그간 육아하며 살림하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행동을 똑바로 못했나 봐요. 아버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누구냐고 물었는데 웬 헛소리들이야. 시끄러우니까 울음 그치고 둘 다 닥쳐. 거기 둘째야, 그리고 막내야. 너희들의 몫은 없다. 이유는 너희들이 짐작을 할 것이고 오직 첫째만이 내가 일군 모든 것을 독차지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너희는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젊을 때 많이 벌어야지. 내가 당장 오늘 죽는다고 해도 내 뜻대로 재산이 정리되도록 이미 수를 다 써놓았으니까 괜한 대가리 굴릴 필요는 없어. 시동생들은 거의 울부짖으며 난리를 쳤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어차피 당신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자식들이 알지 못하니까 공평하게 3등분을 한 것처럼 속여서 제 남편에게만 다 몰아주고 나머지 부스러기만 두 사람에게 나눠줘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시동생들을 더욱 미치게 만드셨어요. 동서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기 애들을 방패 삼아서 예쁜 소녀들 봐서 용서해달라고 했으나 시아버지께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셨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고요해서 보는 사람은 약간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괜히 시아버지께서 젊은 시절에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 홀로 성공을 거두신 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끄러운 것들 안 치우면 앞으로 부스러기 한 톨마저도 없을 거라고 시아버지께서 중얼거리시자 시동생들이 얼른 정신을 차리고 각자의 아내를 잡아 끌고 나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엄청난 사태 앞에서 계속 말문이 막힌 상태였고요. 시아버지께서 그때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어찌됐든 결국에는 네가 재산을 쥐고 살게 될 테니까 너는 아무 염려도 말아라. 당신만 믿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저는 어쩔 줄을 몰랐었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께서는 조용히 웃고 계셨죠. 이제 보니까 시아버지보다 시어머니께서 더 대단하신 분 같네요. 그걸 이제야 알다니 저도 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들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우선 시동생들과 각자 크게 부부싸움을 벌였거든요. 게다가 큰 동서는 자기 친정하고도 대판 싸운 듯하였습니다. 몇 달간 동서들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나 봐요. 시동생들이 남편에게 전하는 소식으로 대충 들었었는데 오랜만에 얼굴을 봤더니 둘 다 농담 아니고 그새 5년씩은 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서들이 앞으로 저와 잘 지내고 싶다면서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연히 서열이라는 게 있으니 시어머니께 먼저 잘 보이고 오는 게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동서들의 피똥 싸는 일상이 이어졌죠. 시아버지께서는 무척 정정하시고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셨더니 확실히 잘 지내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늘 그렇듯 평온하시고요. 시부모님께서 건재하시니 동서들은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아직까지도 그렇게 지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사연 유튜브 항상 잘 듣다가 제 사연도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써보려 하고 있어요. 저도 시집을 잘 간 편은 아니어서 시댁하고 시어머니가 좀 너무 각박하기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사연 유튜브에서 보는 분들 이야기하고 비교해서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 듣고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 편도 좀 들어주시고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부모님들은 원래 그렇게까지 잘 사는 편은 아니었는데 원래 친가에서 갖고 있던 강서구 쪽 논밭이 개발이 되면서 값이 엄청나게 뛰었대요. 친가에서 그 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셨는데 아빠가 장남이라 많이 받게 되었던 거죠. 당시 고모며 작은아빠들이며 엄청 재산 싸움도 많이 했대요. 그래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어서 다들 돈을 제법 많이 받았고 아빠가 이래저래 중재해서 형제분들 사이도 간신히 나빠지지는 않을 수 있었어요. 다행인 일이었죠. 나중엔 아빠가 형제분들이랑 친척분들 많이 먹여 살리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집은 원래 강서구 쪽 살다가 저 어릴 적에 강남으로 바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40이 좀 넘었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겨우 6살 이럴 때 강남으로 갔으니까 그래도 무척 빨리 옮겨가신 거였죠. 엄마 아빠가 부동산 투자 쪽으로 선견지명이 있으시다고 해야 할까? 그때 당시 강남은 당연히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가셨는데 당시 1980년대라서 한참 강남 개발이 될 때였거든요. 아빠가 친가에서 돈도 많이 물려받으신 김에 집을 3채 정도 사셨대요. 그때는 진짜 다 쓰러져가는 집들이었는데 분명 이건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사두셨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그게 우리 집의 엄청난 자산이 되어버렸죠. 그 후로도 아빠는 계속 부동산 투자를 하셨고 나름대로 성공률이 높았어요. 당시는 한참 우리나라 서울 모든 곳이 개발 붐일 때라 서울 땅 중심부로 사놓기만 하면 거의 대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생활비는 또 있어야 하니까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재산이 많으면서 왜 시장에서 장사하냐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엄마가 능력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든 사실 다 생계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희 엄마는 시장 장사도 상당히 잘하셔서 그 덕분에 저희가 그리 어렵지 않게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성인이 되던 90년대 후반쯤에는 이미 저희 집은 강남에도 아파트며 집이며 꽤 많이 가진 집이 되어 있었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월에 들어오는 돈이 일반 가정집하고는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하고 남동생은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항상 넉넉히 받았어서 명품이나 이런 거 사는 일에 크게 거리낌도 없었고 취향도 취미도 고급스럽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가족들끼리 사이도 좋아서 서로 선물도 자주 했고요. 하지만 친척들이 우리 가게에서 일도 많이 했는데 엄마 아빠는 그걸 가끔 후회하시는 것 같았어요. 친척들끼린 돈을 주고받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하다. 그래,
한 번 주면 계속 달라고 하더라고. 엄마 아빠가 자주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사실 아빠가 형제분들과 친척분들을 많이 도우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돈을 더 바라는 분들이 있기도 했어요. 아빠가 소유한 건물 관리를 맡기기도 하고 월세 관리를 맡기기도 하셨는데 거기서 횡령을 하기도 하고 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고모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으셨죠. 고모하고 고모부가 능력이 그리 없는 분들이라 아빠는 그분들에게 건물을 관리해보라면서 맡기셨어요. 그런데 고모는 건물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도 모자라서 월세 받은 걸 중간에 가로채고는 하셨죠. 한두 번은 아빠도 눈 감아주시긴 했는데 사실 그게 길어지면 당연히 꼬리가 밟히고 참아주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고모부가 아빠한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술 마시고 주정을 부려서 결국 엄마 아빠가 폭발하기도 하셨죠. 고모들은 그런데 돈 가진 사람이 베풀어야 한다고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어요. 자기들은 능력도 없으면서 저희 잘 산다고 어찌나 질투들을 하는지 몰라요. 난 진짜 고모들 싫어. 제가 투덜거리면 아빠 엄마는 한숨을 쉬곤 하셨죠. 돈이라는 게 말이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거란다. 에휴, 그 애들이 원래 그런 애들은 아니었는데. 에휴,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결혼할 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었는데 시누이라고 그래도 선물도 주고 말이야.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그 애들 시댁이 그렇게 돈을 밝힌다고 하더라고. 맨날 시댁에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미치려고 하다가 저렇게 된 것 같아. 하기엔 시댁이 정말 중요하긴 해요. 나도 친정에서 좀 어렵게 지냈는데 우리 시부모님은 좀 품이 넉넉한 분들이라 오히려 시집와서 팔자가 폈죠. 분명히 고모들도 친가에서 상당한 돈을 받았는데 그걸 전부 시댁에 빼앗겼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고모부들이 사업 자금으로 다 날려버리든가. 오히려 고모들은 시집 가기 전에는 성격이 괜찮으셨대요. 그런데 시댁에 너무 시달리고 고모부들이 돈을 못 버니까 힘들어서 아빠한테 그렇게 돈을 달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친척들 도와주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여야 해. 이제는 좀 힘들구나. 가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죠. 아무튼 그래서 저희 가족은 가족 딱 4명 외의 친척들한테 돈이나 선물 주는 걸 좀 꺼리게 되었어요. 외가도 친척들이 좀 그랬어요. 엄마가 둘째 딸이라 자라면서도 굉장히 서운한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경제적으로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딸인데 너무 대접을 안 해줬던 모양이에요. 위에 오빠하고 아래에 막내 남동생이 있어서 엄마는 용돈을 거의 못 받다시피 해서 그렇게 서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외할머니가 막내 남동생한테만 예쁜 설빔에서 입히면 엄마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채로 부러워서 보고만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는 아빠한테 시집와서 이렇게 잘 되었고 막내 남동생, 그러니까 저희 작은 외삼촌은 지금도 좀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엄마한테 조르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친척이나 시댁 식구들과 돈을 주고받는 게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건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라 친구들 생일에도 해야 할 것만 하고 과하게는 하지 않는 편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저희 집안 재력을 알게 된 어떤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더라고요. 쟤네 집은 잘 사는데 친구들 차별해서 비슷한 재력인 집 친구한테만 명품 선물을 사주고 평범한 친구들은 홀대한다고요. 야, 그거 알아? 쟤네 장난 아니래. 돈 엄청 많은데 비슷한 집안하고만 논다더라. 그래도 우리한테 선물 다 해줬잖아. 너도 향수 받았고. 야, 쟤 비슷한 집 금수저들한테는 막 엄청 명품 지갑, 핸드백 이런 거 해준대. 우리는 완전 차별받은 거야.
그 때문에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 외로워졌어요. 친구들에게 똑같이 대했는데 소문이 한번 잘못 나니까 돌이키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럴 때도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어준 존재가 있었는데 제 남자친구였죠. 남자친구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선배였는데 저랑 점점 친해지다가 3학년 때쯤 사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군대를 다녀와서 학년은 같았죠. 남자친구는 저하고 결혼하자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항상 저한테 성심성의껏 해주었고 밥도 언제나 사주곤 했죠.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들과는 다르게 저한테 화를 내지도 않고 기싸움하려 하지도 않고 항상 저한테 잘해줬어요. 저는 고모들의 경우만 봐서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편이었지만 남자친구가 너무 잘해주고 좋아서 결혼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항상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말해주었죠. 우리 나중에 꼭 결혼하자. 뭐 봐서 오빠가 잘하면. 나 항상 잘하지 않아? 난 자기한테 언제나 진심인데. 그건 그래. 여태까지 남자친구들하고 좀 다르긴 하지. 그럼 우리 자기가 최고야 나한테는. 남자친구가 싱글벙글하면서 절 무척 좋아해줬어요. 다른 남자들하고 사귀어 본 적이 없는 건 아닌데 남자친구한테 항상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저한테 완벽하게 맞춰주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라서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다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전 고모들의 경우를 보고 자라나서 시댁에 대한 경계심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남자친구는 가족들과 사이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죠. 물론 가족과 사이 좋은 게 나쁜 건 아닌데 특히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남자친구한테 많이 기대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셨대요. 특히 어머니가 좀 심약한 분이셔서 하나뿐인 아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좋은 일이지만 저는 그게 좀 이상한 방식으로 걸렸어요. 남자친구가 여태 모은 돈 중 많은 부분을 어머니께 들여서 쓰시게 했다는 말도 있어서 더욱 그랬죠. 고모들의 경우를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저는 경계심이 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남자친구가 잘해주긴 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싸우고 정말 헤어졌을 때도 있긴 했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사람하고 결혼까지는 아니다 싶어서 여러 생각도 해보고 다른 남자들도 만나보고 하기는 했어요. 엄마 아빠가 소개해준 남자도 만나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저한테 맞춰주는 완벽한 남자가 없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멋대로 굴어서 속상하면 결국 남자친구한테 돌아가게 되었고 남자친구는 이제 진짜 싸우지 말자면서 다 안아주고 그랬어요. 남자친구는 참 평범한 스펙의 사람이었지만 그만큼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대학 졸업 후에 취업을 해볼까 했지만 취업을 하기에는 뭔가 좀 지치더라고요. 제가 졸업반이 되어서 지쳐 있으니까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고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우리 결혼할까? 결혼? 자기가 너무 힘들면 취업 안 해도 돼. 그냥 우리 같이 살자. 대학까지 나와서 과연 취업 대신 시집을 가는 게 맞는 일인가 고민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저희는 엄마도 돈을 계속 버셨고 그만큼 스스로 경제 능력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제가 그 고민을 엄마에게 말하니까 엄마는 아빠와 상의하신 뒤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작은 아파트 하나를 주마. 그거 월세 좀 받으면서 네가 일단 결혼한 후에 직장을 가질 건지 다시 생각해봐. 어차피 결혼을 할 거니까 일단 숨 돌리는 셈 치고. 네, 아빠. 우리 집이 막 엄청난 부자는 아니다만 그래도 딸내미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무작정 취업하라고 떠밀 수야 없지.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웃어주셨어요. 정말 그때만큼 엄마 아빠가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도 유학 다녀오거나 아주 스펙이 좋은 편은 아니라서 취업이 좀 힘들긴 했지만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남자라 그런지 어쨌든 되긴 하더라고요. 일단 남자친구가 직장을 잡고 난 후에 제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문득 그렇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결혼할까? 뭐? 진짜? 응. 지난번에 자기가 나한테 말해줬던 거 너무 고맙기도 하고 나도 먼저 안정을 찾고 싶더라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자친구가 무척 기뻐하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 결혼하는구나? 그런데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 뭔데? 나 사실 시댁하고 너무 가까이에서 지내고 싶진 않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오빠가 어머님하고 굉장히 가깝잖아. 그런데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저는 이 부분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드물게도 자기 어머니와 무척 가까운 사람이었고, 게다가 어머니의 말을 거의 다 받아주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저한테도 좋은 사람이지만 예비 시어머니한테도 좋은 사람인 그런 타입이었죠. 하지만 전 시댁과 가까이 지내다가 여러 가지로 빨려먹히던 고모들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는 건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나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니까 오빠는 내 남편이 되어줘야 해? 어머니 아들이 아니라. 아, 그건 좀 너무 가혹하고 정없는 말 같지? 그런데 우리 고모들이 시댁에 휘둘려서 힘들어지신 분들이 있어. 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 알겠어. 남자친구는 일단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리 납득한 눈치는 아니라서 좀 불안하기는 했죠. 물론 그간 저한테 거의 100%다 맞춰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믿었어요. 우리가 결정하고 나자 결혼 절차는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죠. 시댁에는 남자친구가, 저는 우리 집에 말해서 결혼할 거라고 알렸어요. 우리 집에서는 원래 남자친구가 자주 와서 놀았기 때문에 서로 잘 알았고,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결혼하면 잘 살 거야. 네 남자친구 워낙 착하잖니. 그런데 시댁이 휘둘리면 안 돼. 그거 알지? 너도 착하고 네 남자친구도 착해서 좀 걱정은 걱정이다. 걱정 마세요, 엄마 아빠. 남자친구한테도 미리 다 말했어요. 우리끼리 잘 살자고요. 저는 부모님을 안심시켜드렸어요. 엄마 아빠도 고모들의 경우를 봤기 때문에 더욱이나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았죠. 상견례도 빨리 진행되었어요. 시댁 부모님과 우리 둘, 우리 엄마 아빠가 모여 앉아서 밥을 한 끼 먹었는데요. 시댁 부모님 얼굴 표정이 되게 무표정하고 어두우시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좀 어두우셔서 불안했어요. 상견례 장소도 꽤 격식 있는 곳으로 열심히 골랐고 섭섭하지 않을 만큼 예의를 차렸는데 그랬거든요. 남자친구도 불안한지 어쩐지 좌불안석인 느낌이었고 저도 얼굴이 점점 더 무표정이 되어갔어요. 처음이야 저도 밝게 웃고 그랬는데 처음 보는 예비 시부모님 표정이 그러니까 저라고 상냥한 얼굴이 되기는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남자친구는 시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나서 다음날 저와 만났어요. 엄마한테 내가 결혼 이야기하면서 결혼 후에는 이전처럼 집에 잘 못 올 거라고 했더니 엄마가 좀 서운하셨나 봐.
남자친구는 저한테 어제 그 상황에 대해 설명했어요. 남자친구가 예비 시어머니께 결혼 후에는 자주 집에 오지 않을 것이고 이전처럼 하루에 2번씩 전화해서 어머니와 이야기는 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네요. 그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서운해서 기운이 빠지셨다고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우리 엄마가 워낙 나하고 친했어가지고. 남자친구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죠. 이제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취업을 해서 회사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죠. 처음에는 저하고 하루에 2번씩 통화하면서 매일 즐거운 나날이 이어졌어요. 남편은 언제나 저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저녁 때 일찍 퇴근해서 저와 저녁 먹을 것을 기대하고는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때 오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일주일에 2번은 저녁 먹으러 집으로 오라던데 어떡하지? 무슨 말이야 그게? 신혼인데 새 며느리가 시댁에 보러 오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 남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다고 일주일에 2번만 저녁 먹으러 오라던데? 말도 안 돼. 우리끼리 저녁 먹는 날도 겨우 2-3번인데? 그래도 우리 저녁거리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고 좋지 않나? 남편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저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좀 짜증이 확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무표정한 얼굴로 있는 저를 눈치 못 채고 남편이 더 이상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리고 우리 엄마 용돈 달래. 한 달에 60 정도씩 달라고 하시던데? 60? 자기 월세도 받는 거 아셔가지고 60 정도면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냐고 그러셔서 나도 그럴 것 같긴 하다고 했어. 월세 받는 것까지 이야기했어? 그게... 제가 화가 난 상태로 노려보니까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물더라고요. 저는 속이 좀 부글부글했어요. 하지만 일단 좀 참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죠. 그러고 보니까 사실 시댁에 용돈 드린다는 친구들이 좀 있기는 했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보았더니 시댁에 용돈을 아예 안 드린다는 애들도 있었고 드리긴 하는데 60까지는 아니라는 애들이 다수였죠. 사실 한 달에 60이라니 말이 그렇지 신혼살림인 저희한테 큰돈이었거든요. 게다가 경조사비며 생신에도 따로 드릴 거고 명절에 따로 드릴 거 생각하니 너무 지출이 커서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 같았어요.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는데 한 10만 원 정도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남편이 저녁 때 집에 왔길래 말을 했어요. 자기, 일주일에 2번이나 시댁 가는 건 나 못해. 미리 말했었으니까 알고 있지? 진짜? 그래도 엄마가 원하시던데. 남편은 좀 못마땅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지금 길을 잡아놔야 한다는 걸 그때 본능적으로 느꼈죠. 절대로 안 돼. 일주일에 2번 있는 우리끼리의 시간을 어머님하고 같이 보내자는 거야? 난 싫어. 하지만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대신 용돈은 드리자. 뭐? 진짜? 남편 얼굴이 확 밝아지더라고요. 그래, 월 10만 원씩. 그래, 드리자. 이어진 제 말에 남편이 잠깐 멈칫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도하는 듯한 얼굴로 수긍했어요. 사실 아예 안 드리는 집도 있는데 드린다는 사실 자체가 저희한테는 큰 결심이었거든요. 남편의 벌이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6개월을 꾸준히 월 10만 원씩 드렸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추석이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추석에 사실 친정에 가고 싶었지만 물론 그럴 수는 없었죠. 나 친정도 가기는 갈 거야, 자기야.
물론이지. 우리 엄마 아빠 인사하고서 좀 이따가 장인 장모님 뵈러 가자. 남편은 희희낙낙하면서 시댁으로 운전을 해서 갔어요. 대신 추석 당일날 뵙고 너무 오래 머물거나 시댁에서 자지 않고 나오기로 했죠. 그런데 추석 당일날 가서 시부모님 뵙고 인사를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얼굴 잊어버리겠구나. 왜 일주일에 2번도 안 오려고 하는 거니? 엄마. 남편이 시어머니를 툭 건드렸지만 시어머니는 굳은 얼굴을 풀지 않으셨어요. 시아버지는 묵묵부답이셨고요. 저는 순간 화가 났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일주일에 1번 시댁에 가는 사람은 친구들을 이리저리 둘러봐도 거의 없었어요. 시댁에서 건물 한 채나 해준 집이나 며느리가 일주일에 1번 방문할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한 달에 2번 가는 사람도 드물었죠. 일주일에 2번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1번은 와야 할 거 아니냐.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그래야 정이 붙는 거지. 그랬더니 제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줄 아는지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용돈 주는 거 그만해라. 네? 무슨 거지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10만 원을 용돈으로 받는다고 하면 내 친구들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더구나. 에휴, 세상 부끄러워 살 도리가 없다. 아, 그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니? 정말 자식 키운 보람이 없구나. 시어머니는 저를 앞에 두고서 계속 쏘아붙이셨어요. 일주일에 2번 오는 것도 싫다질 않나. 용돈을 10만 원을 주지를 않나. 대체 가정에서 어떻게 배워먹었기에 이 모양이야. 너 때문에 애비도 집에 오기 힘들어하지 않니? 제 집인데도. 저는 진짜 참았지만 가정교육 운운하는 말을 듣고는 정말 참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가정교육 말씀이신가요? 그래. 너희 친정 대체 널 어떻게 가르친 거니? 돈만 많으면 다야? 그 돈 바라시는 게 누구신데요? 뭐야? 시어머니가 목에 핏대를 세우셨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무서울 저도 아니었죠. 저는 신혼인데도 자꾸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우습기도 했고 화도 났어요. 자꾸 그러시면 10만 원도 없어요. 아니, 단돈 10원 한 장도 없어요. 뭐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는지 잘 하던 말씀도 하지 못한 채로 꼬리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가정교육 운운하면서 저한테 쏘아붙이더니 제가 세게 나가니까 별 말씀도 못 하시는 게 너무 우스웠어요. 매달 10만 원이나 챙겨드렸는데 대체 왜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얘야! 시어머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씀하시더군요. 그러고서 저는 그냥 돌아서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제 뒤에서 남편이 절 부르더니 곧장 허겁지겁 뛰쳐나오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안 온다고 한 거야. 10만 원이 누구네 개 이름이야? 땅 파봐. 10만 원이 나오기나 하나. 미안해, 자기야. 미안해. 시부모님한테 몇십만 원씩 용돈 드리는 집이 어디 있어. 다시는 나한테 시댁 가자고 하지 마. 저는 씩씩대면서 차에 탔고 남편은 자기 잘못을 알아서 주눅이 들어 차를 타고 곧장 집으로 돌아왔죠. 그 후에는 엄마 아빠 집으로 가서 시어머니 말에 대해서 털어놓으면서 화를 냈어요. 엄마 아빠도 같이 화를 내주셨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다시는 시댁에 왕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오기는 했지만 제가 차단을 걸어버렸거든요. 남편이 눈치를 보면서 간혹 시댁에 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저는 상관하지 않고 있어요. 제 사연은 이걸로 끝이에요. 지금도 영 끄는 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재미나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제가 이 나이 먹고도 부부 사이 갖고 할 말이 있을지 생각 안 해봤는데 이제 진짜 참다 못 참을 것 같아서 이곳을 찾게 되었어요. 우리 친정 언니가 여기 사연 재밌다고 추천해 줬었는데 아마 듣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가끔 제가 우리 남편이나 시댁 얘기를 하면 언니도 화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또 열받을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이혼하라고 할 것 같은데 저도 요즘 생각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시댁은 결혼할 무렵부터 보통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 결혼 인사 드리러 갔을 때 시댁 아주 먼 친척까지 절 보러 와서는 어찌나 사람 품평을 해대던지. 내가 무슨 왕세자비가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무슨 동물원 원숭이 보듯 저를 둘러싸고 시댁 이모님들이며 외삼촌들이며 다 팔짱을 끼고 쳐다봤어요.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니 바로 아래 동생이신 이모님이 꽤 눈치를 주시더군요. 아이고, 명군의 색시는 손이 퉁퉁 부른 게 어째 남자 손 같네. 그래가지고 우리 명구 밥이나 잘 해먹이겠어? 어디 음식 솜씨 좀 보자. 이런 말을 하시면서 대뜸 뭐 할 줄 아냐고 밥상 한번 차려와 보라는 거예요. 이때 진짜 말도 없이 순한 새색시였던 저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남편만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진짜 세상 무슨 귀한 몇 대 독자 마냥 자랑스러운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누가 보면 제가 뭘 대단히 잘못해서 혼나는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 외에 큰 이모님부터 우리 어머니와 동생인 이모님까지 돌아가면서 혼수를 두셨답니다. 하지만 가장 오싹했던 건 이 자매들 중 우리 어머니의 기가 제일 셌다는 거예요. 하는 말마다 제 가슴에 비수를 툭툭 꽂으시더군요. 우리 집보다 아주 조금 잘 산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매일 말끝마다 없는 집 며느리를 달고 사셨어요. 하여간 내가 없는 집 며느리를 들여가지고 대접도 못 받고 에휴, 내 팔자가 왜 이런지 몰라. 아들도 줬지 집도 해줬지. 언집 며느리들은 그렇게 살갑게 굴다 못해 알랑방구를 펑펑 껴대는데 말이야. 옛말에 며느리는 가난한 집으로 들여야 초장에 기를 잘 잡고 산다는데 그것도 다 맞는 말은 아닌가 봐.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참 바보 같아요. 아무리 20대 때라고 하지만 대체 뭐가 그렇게 아쉽고 꿀리는 게 있어서 저런 험한 말들을 듣고 참았던 걸까요? 사실 제가 결혼할 때는 집 형편이 좋지 않긴 했어요. 엄마 아빠 다 계시긴 했지만 아빠가 그때 꽤 큰 사기를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결혼 같은 걸 할 때가 아니었고 직장 다니면서 돈 모아서 보태드리고 있을 때였고요. 그런 동안에 갑자기 남편이 아주 맹목적으로 구혼을 해온 거예요. 영주야, 우리 이제 그만 결혼하자. 오빠는 다 준비됐어. 우리 이제 같이 살기만 하면 돼. 이런 말을 연신해대며 쫓아다니니 도저히 물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친정아빠는 당시 저한테 딱 잘라 말하셨어요. 지금 형편이 안 좋다고 말이에요. 너 지금 결혼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돈도 없지 않냐. 아빠가 좀 보태줄 수 있을 때 보내고 싶은데 아빠 마음이 안 좋구나. 이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핑 돌았는데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부모님이 이런 약한 모습을 보면 더욱 기대고 싶지 않은 게 자식의 마음이잖아요. 그럴수록 저는 제 몫을 스스로 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눈물을 쓱 훔치고 알아서 결혼하겠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식을 올리고 난 뒤 한창 신혼을 누릴 무렵의 생활일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나마 언니가 가끔 얘기 들어주는 정도로 힘이 되었기에 겨우겨우 넘겼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나아가서 생각해보니 꼭 어머니만의 문제는 아니더군요.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는 세상 애틋해하면서 저희 집을 5분 거리에 얻어주셨고 몇 번이나 남편에게 강조를 하셨답니다. 명구야, 결혼해서도
엄마한테 자주자주 와야 해. 맨날 맨날 와야 한다. 와이프 밥 말고 엄마 밥 먹고 싶을 땐 꼭 와야 돼. 알았지? 아휴, 시커먼 아들을 장가 보내면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자식 낳으면 저러려나 싶었는데 전 아들들 차라리 더 빨리 내보내고 싶어요. 나이 먹어서도 아들 끼고 살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어머니만 유독 저렇게 아들 거리시고 본인 남편인 아버님에게는 그닥 관심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남편도 이런 부분에서 자기 엄마랑 죽이 아주 잘 맞는다는 거예요. 엄마, 나 지금 가도 돼? 밥 안 먹었는데 엄마 밥 먹고 싶어. 영주랑 지금 갈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엄청 화가 났던 이유는 저에게 묻지도 않은 일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저도 못 참고 욱했어요. 여보, 잠깐만. 나한테는 묻지도 않고 약속을 잡으면 어떡해? 당신이야 가서 편하게 밥 먹지. 나는 가면 음식 차리고 설거지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나도 똑같이 직장 다녀와서 힘들어. 집에 가서 좀 쉬자고. 그러자 남편은 슬슬 눈치를 보더니 어느새 얼굴을 팍 찡그리며 다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때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눈이 튀어나올 듯 놀라고 말았어요. 엄마, 나야. 미안한데 나 못 갈 것 같아. 영주가 피곤하대. 우리 그냥 집에서 먹을게. 그렇게 전화를 퉁명스레 끊어버리는 남편을 보고 저는 냅다 따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미쳤어?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떡해. 거기다가 왜 내 핑계를 대냐고. 내가 피곤하댔다고 그걸 있는 대로 전하면 어떡하냐고. 남편은 머리가 아프다는 듯 마냥 짜증만 내면서 말하는데 진짜 고구마를 먹은 듯 속이 답답하더라고요. 나보고 그럼 어쩌라는 거야. 네가 가기 싫다며. 그래서 말대로 해줬는데 그것도 불만이야. 에휴, 진짜 환장하겠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냐? 그러면서 대뜸 화를 팍 내더니 글쎄 이 인간이 그대로 며칠을 저랑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전 말 안 하고 삐져서 속으로만 생각하는 인간들을 정말 싫어하는데 그게 다 제 남편 때문이에요. 조금만이라도 자기랑 안 맞는 게 있으면 저렇게 굴 속으로 숨어버리거든요. 저야말로 환장할 것 같고 복장이 터지는데 그날 저녁이나 다음날 내내 제가 차려준 밥만 먹고 말도 안 하더군요. 당시 저는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 없다 보니 그냥 다 저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엄마도 할머니 때문에 고생하셨기 때문에 원래 시어머니들은 다 저렇게 표독스러운 줄 알았고요. 그런데 지켜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유별나시더라고요. 남편한테 뭔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건지 저한테 하나하나 다 참견을 하시더군요. 솔직히 세금 얘기하실 때에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우리 집 앞으로 온 고지서까지 본인이 다 열어보시는 거 있죠. 야, 니네는 둘이 살면서 뭔 놈의 세금을 이렇게 낭비하고 사냐? 우리가 집 해줬다고 돈 펑펑 써가면서 니 멋대로 살면 안 되지. 너 돈 벌면 네 남편이랑 같이 사는 집에서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대체 이게 뭐냐? 몇만 원이 나온 거야. 심지어 이때는 그렇게 많이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몇천 원 더 나온 것뿐이었고 그보다 그 전달 세금까지 시어머니가 알고 있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들네 고지서 봐가면서 이달에는 얼마가 더 나오고 덜 나왔는지 체크까지 하다니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딱히 준비 안 된 상태로 결혼을 했다지만 저는 결혼 후 2년 동안 신혼을 가질 때 아주 알토란같이 제 월급을 잘 모았어요. 저금도 꾸준히 했고요. 하지만 이때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본인의 역할이 가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던 남편이었답니다. 둘이 사는 살림이라 얼마 안 된다고 해도 그렇지 저한테 딱 100만 원만 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알아서 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월급이 정확히 얼만지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뭘 일일이 물어. 내가 주는 대로 생활하면 되지. 내가 생활비 모자라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 필요하면 더 얘기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은연중에 자기가 더 버는 데다가 본인 집이 우리 집보다 좀 낫다는 것으로 무시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나중에 아들 둘을 2살 터울로 낳고 나서도 금세 사회로 복귀했어요. 뻑하면 돈 갖고 무시하는 어머니의 말투는 정말 저를 너무 힘들게 했고 빨리 직장으로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다못해 제가 들은 말 중 그때 가장 최악이었던 건 이거예요. 너 그렇게 돈 모으니 어쩌니 해가지고 제대로 네 살림에 쓰고 있는 거 맞냐? 그간 얼마나 벌었는지 얘기나 좀 해봐. 맨날 직장 다닌다고 피곤하다 어쩐다 하면서 시엠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 얼마나 모았는지 얘기 좀 해보라고. 혹시 너 그 돈들 다 친정 갖다 준 거 아니냐? 이때 정말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이때는 아무리 물에 둥둥 떠다니는 솜마냥 흐늘거리는 저라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순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에 돈을 갖다 주다뇨? 아니, 그보다 저희 집에서 제 돈을 왜 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부모님 알아서 잘 살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부모님은 썩 좋은 형편은 아니었지만 어머니 말처럼 제가 뭘 도와주고 할 상황도 서로 그럴 생각도 결단코 없었어요. 없는 집 며느리 들였다면서 맨날 심술을 부리시더니 이제 이런 부분도 멋대로 넘겨짚으시더라고요. 전 갈수록 가슴에 맺히는 것만 많아졌고 혼자 물과 약을 들이킬 때가 많아졌어요. 네 직장은 둘째치고 명구랑 네 자식들 밥은 제대로 챙겨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지난 밤에 명구가 와가지고는 네가 맨날 허접한 밥만 깔아놓는다면서 아주 밥을 우겨 넣더라. 너 똑바로 들어. 나는 내 자식 그렇게 안 키웠다. 그렇게 아무거나 소 여물처럼 싸질러 놓지 말고 제대로 해다 먹여. 뭔 말인지 알지? 진짜 우리 어머니는 정말 말을 상스럽고 거칠게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말들을 늘어놓으실 땐 저 듣기에도 기분이 너무 나쁘고 스트레스지만 애들이 들을까봐 귀를 막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전에 무슨 얘기하다 들었는데 우리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까지 어머니가 쫓아다니며 앉혀놓고 밥을 먹인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제 밥투정이나 하고 툭하면 시댁 가서 밥 먹자고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몇 번은 미뤘지만 애들 태어나서 저도 힘들고 시댁이랑 거리도 가까우니 더 이상 미루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우리 아들들한테 꼭 저 들으라고 제 흉을 보시는데 나중엔 큰아들도 집에 와서 한마디 하더군요. 솔직히 이럴 때 보면 자식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는 되기 싫어 다시 마음을 단단하게 조이고 있답니다. 엄마, 할머니는 왜 맨날 저렇게 엄마를 나쁘게 말해? 나 할머니 싫어지려고 해. 엄마 우리 엄만데. 난 엄마 밥이 제일 맛있는데. 그러면서 큰아들이 흐느끼는데 제가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아들까지 이런 기분을 들게 하다니 진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이날도 어머니 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이란 작자랑 같이 밥을 먹는데 그렇게 둘이서 제 음식 솜씨를 갖고 입이 마르도록 욕을 했거든요. 명구야, 이거 얼른 먹어라. 네 마누라가 이런 건 안 해줄 거 아니야. 이거 다 니네 이모가 보내준 거야. 그것 갖고 내가 새로 무쳐본 거다. 영우야, 민우야, 니들도 먹어라. 이러면서 대놓고 저만 싹 빼놓고 본인 아들과 손주들만 챙기더라고요. 어머니야말로 뭔 대단한 메뉴를 하셨다고. 찌개랑 나물 몇 개 있을 뿐인데 꼭 그걸 다 아들이랑 손주 쪽으로만 다 몰아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날 퇴근길에 시댁 들른 거라 배 많이 고팠는데 말이에요. 한숨만 푹푹 쉬면서 나왔는데 이때 중학생이었던 큰아들은 이런 분위기가 싫다며 할머니네 별로 가기 싫다더군요.
한편으론 내 자식이라도 이런 부분을 알아주나 싶어서 고맙기도 했어요. 우리 남편이란 인간은 주말이면 당연히 자기 어머니네 가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건 자식들이건 당연히 세트로 따라가야 했고요. 애들이 시험 기간이고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시댁에 가야 했어요. 이런 것들은 둘째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한바탕 크게 반응하는 바람에 가족 모임 자체가 다 흐트러지면서 사라지게 되었답니다. 이때 아들의 반항이며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보통 머리가 아픈 게 아니었지만 한편으론 저에겐 이득도 없지는 않았어요. 이때 이후로 어쩔 수 없이 시댁 방문을 줄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혼자 가라고 했더니 무슨 툭하면 가서는 신우며 아주버님이랑 모여 앉아서 맨날 뭘 잔뜩 먹고 오더라고요. 저도 빈손으로 보내긴 그래서 갈비 재놓은 거랑 과일들도 잔뜩 싸줘서 보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뭐가 그렇게 애틋한 건지 자기 엄마한테 음식 차리느라 수고하셨다며 용돈도 드리고 왔더라고요. 사실 저도 몰랐을 수 있는데 하도 어머니가 대놓고 자랑하셔서 알았어요. 야, 명구가 나한테 10만 원 주고 갔더라. 나보고 수고한다면서 이렇게 챙겨줬어. 너도 맨날 나한테 반찬이랑 김치 얻어먹으면서 용돈 한 번 줄 생각을 안 하냐? 네 남편한테 좀 배워, 어? 이때 제가 머리끝까지 화가 났던 건 매주 어머니에게 10만 원씩 용돈을 드렸던 사실 때문이었어요. 저한테 생활비도 대충 주고 애들 학원비로 돈 쓸 때 많은데도 끝끝내 돈 없다던 사람이었거든요. 심지어 저보고 뭘 그리 돈을 많이 쓰냐며 이때도 달랑 200도 안 되는 생활비를 줘놓고 거기서 중고생 애들 학원비에 살림까지 다 알아서 하게 했어요. 그래놓고 자기 엄마한테 40만 원씩 별도로 용돈을 드리고 있었다뇨. 반찬이나 김치는 시댁뿐 아니라 저희 엄마도 주셨거든요. 텃밭 가꾸셔서 상추랑 고추도 따다 듬뿍 갖다 주시고 귤이나 과일 같은 것, 그리고 쌀이나 계란 같은 것도 매달 한두 번씩 떨어지지 않게 갖다 주셨어요. 어른들 용돈을 드리려면 똑같이 줘야지. 꼭 이렇게 자기 집에만 하더라고요. 이걸 갖고 대판 싸웠는데도 남편은 끝까지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라는 주의라 말이 안 통했어요. 저도 점점 쌓이는 게 많아져서 남편과 말도 잘 안 하는 날이 늘어나고 큰애 군대 가고 둘째가 대학 가니까 부부끼리 있는 것도 싫더군요. 한 집에 남편이랑 같이 있는 것도 싫고 저도 갱년기가 찾아와서 그런지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자꾸 덥고 후끈거리고 갱년기 겪으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자다가도 깨고 신경도 엄청 예민해지잖아요. 식욕은 또 갑자기 불어났다가 또 만사 귀찮고 입맛도 없어지고 말이에요. 저는 40이 될 무렵에도 어마어마하게 아팠는데 갱년기로 접어들 때는 정말 몇 배로 더 아팠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친구들 만나서 바둑이나 두고 다니고 산으로 다니고 아주 팔자 좋게 주말을 보냈고요. 저도 참 습관이 무서운 건지 그놈의 밥이 뭐라고 아픈 중에도 꼬박 챙기고 있더라고요. 정작 저는 입맛도 없어서 죽이나 끓여 먹고 있고 불편할 때에는 그냥 고구마나 쪄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하도 밥 타령을 해대니 국이랑 나물 무치고 생선 굽거나 고기 반찬해서 꼭 해서 먹이고 있었어요. 그나마 이것도 제가 애들 고등학교 갈 무렵부터 먹었으면 설거지라도 하라고 시켜서 뒤처리는 남편이 한답니다. 똑같이 갱년기 중년이 된 남자가 그 정도는 알아서 할 것이지 마누라가 시킬 때까지 그냥 버티고 있는 것도 얄미웠어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 아주 큰일이 닥치게 되었는데 이때 너무 우울한 상태에 있게 되었어요. 안 그래도 갱년기에는 감정 제어가 잘 안 되는데 큰 사건을 겪고 나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저와 어릴 때 곧잘 왕래하고 친했던 사촌 언니가 예상치 못했던 암 진단을 받고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이 상황이 너무 충격이었고 몇 살 차이도 안 나다 보니 괜시리 우울하고 두렵고 마음이 안 편했어요. 남편은 이때 같이 장례식에 가긴 했지만 그냥 정말 의무적으로 예를 다할 뿐 집에 와서도 여전히 저에게 똑같이 자기 할 얘기나 권리만 찾는 걸 보니 더 싫어지더라고요. 어떤 날 제가 입맛이 없어 그냥 있었더니 남편이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냅다 소리를 지르게 되었어요. 여보, 밥 안 먹어? 나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그 냉이 넣어가지고 좀 끓여봐봐. 감자도 좀 쪄주고. 저는 결단코 이 말에만 제가 화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그간의 많은 것들이 쌓인 데다가 갱년기에 사촌 언니 상으로 힘들었던 것까지 몰아서 터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완전 폭발해버렸어요. 그놈의 밥! 당신이 알아서 먹어. 당신 눈에 나는 밥 먹었을 것 같아 보여?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안 중요해. 먹고 싶으면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 왜 그렇게 인간이 눈치가 없냐? 짜증나. 이때 진짜 완전 눈이며 입이며 다 불을 내뿜어가면서 내질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기도 놀랐는지 움찔해서 옷을 주워 입고 나가더라고요. 이때 숨을 막 몰아쉬면서도 정말 내가 왜 이러나 스스로 자괴감도 들던 차에 얼마 뒤 남편의 행방을 알고 기절할 뻔했지 뭐예요. 이때 그냥 집 앞 산이나 갔겠지 싶었는데 이 인간이 글쎄 그 길로 정말 시댁에 간 거예요. 그걸 제가 어찌 알았냐면 남편한테 한껏 질러놓고 저 스스로도 감정 제어가 안 되고 속이 안 풀려서 주저앉아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 거예요. 만사 다 짜증스럽고 아파서 그냥 안 받았는데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는 게 왠지 우리 아들 같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핸드폰을 봤어요. 그런데 글쎄 그게 어머니인 거예요. 별로 받고 싶지 않아서 그냥 뒀는데 집 전화까지 울리지 뭐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받았는데 왜 이놈의 전화를 받았는지 내 손을 원망하고 싶을 정도로 짜증이 치밀더라고요. 야, 너 진짜 웬만큼 멍청이가 아니다 싶었는데 정말 정신이 나간 거냐? 네가 이번에 제대로 돌은 거야? 전화는 왜 안 받아? 왜 안 받냐고? 어머니가 이렇게 귀 찢어져라 빽빽거리며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뭘 다짜고짜 미쳤다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냅다 막 고함만 치시더군요.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기를 귀에서 잠깐 뗐는데 이어지는 말을 듣고 진짜 저 밑에서부터 한숨이 끓어오르더라고요. 너 나이 처먹었다고 이제 패는 게 없냐? 네 남편이랑 네 시애미가 우스워?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빈속에 빈 껍데기를 집에서 내쫓아. 명구, 지금 여기 와서 밥 먹고 있어. 너는 네 새끼 어디 가서 굶고 다니면 얼씨구나 소리가 나오겠다 참도. 어디 남의 집 귀한 아들 채가서 잘 해먹일 생각을 안 하고 내쫓고 있어? 너 머리채 한번 잡혀봐야 정신 차리겠냐? 어머니가 완전 앞뒤 분간이 안 되는 상태로 이렇게 폭발하시는데 정말 엄청 화가 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사람이 적당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이때는 저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갱년기 증상이 심했어요. 감정 기복이 말도 못했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화가 치밀고 울음이 나던 때였어요. 그런데다가 어머니까지 이렇게 장작을 던져대시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제 심지를 건드린 건 이 말 때문이었어요. 나이 50이 넘은 남정네와 같이 사는 며느리한테 이게 어디 할 만한 얘기인가요? 니까짓 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밥을 굶기고 있어? 나는 네 나이 때 돌도 씹어 삼켰어. 어디서 앓는 소리를 해? 이러다가 네 남편 영양실조로 굶겨 죽으면 다 네 탓인 거야. 쓰러져 죽을 것 같아도 밥은 해서 먹였어야지.
대체 이 꼴이 뭐냐? 저도 이때 뚜껑이 완전 열려버리고 가슴이 여기저기 아파고 답답하면서 속에 불이 막 뿜어 올라오더라고요. 나도 갱년기씩이나 될 나이면 이런 취급받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 나이 먹고서까지 시집살이하고 잔소리 들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짜 머리가 쩌렁쩌렁 울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저 또한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말 똑바로 하세요, 어머니. 뭐 굶어 죽어요? 그렇게 귀한 아들 왜 저한테 보내셨어요? 데리고 사세요, 그럼. 저도 이제 나이 먹고 늙어서 아들 장가 보낼 나이인데 왜 어머니 아들을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어머니나 저나 계급장 떼고 똑같이 맞붙어도 할 말 없는 또래 아니에요? 이때 숨을 훅훅 몰아쉬며 너무 질러대서 목이 약간 쓰린 것까지 느껴졌지만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뭐요? 영양실조로 어머니 아들 굶어 죽으면 제 탓이라고요? 어머니 아들 등치가 산만해가지고 그 나이에 맨날 과자 주워 먹고 술배나 채우는 거 알기나 하세요? 어머니야말로 저 이렇게 쪼아대고 스트레스 줘서 나중에 어떻게 그 화를 감당하실래요? 그럼 저 이러다 화병 나서 죽으면 어머니 탓하실래요? 어머니가 물어주실 거예요? 물어주실 거냐고요? 맨날 궁지로 몰려 물어뜯기기만 하던 제가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고 저 역시 확 물고 안 떨어졌어요. 듣고만 있던 며느리가 그냥 단순히 따지는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아주 광기를 제대로 머금고 폭탄처럼 쏟아내니 본인도 어이가 없었나 봐요. 이후로 전화를 툭 끊어버리시더니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지 뭐예요. 저는 이놈의 남편이 제일 문제다 싶어 이 인간이 저한테 말 걸면 그 길로 받아치고 제대로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 얄미운 인간이 기차게 눈치는 빨라서 지 엄마와 저의 싸움 분위기를 알고 몸을 사리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잽싸게 씻고 안방에 들어가더니 이불을 갖고 거실에 나가서 몸을 말고 자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저는 꼴도 보기 싫어서 계속 각방을 쓰고 있고 어머니 아들 영양실조 걸릴까봐 걱정되지만 밥은 안 차려줍니다. 엄마네 가서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엄마 밥 그렇게 좋아하고 쪼르르 일러 바치는 주제에 무슨 마누라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나요? 찍소리도 못하고 컵라면이나 사와가지고 졸졸 끓여 먹고 있는 꼴을 보니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어머니도 제법 나이가 드셨다고 예전만큼 잔소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종종 저렇게 잊을만 하면 제 속을 비틀어서 아주 쥐어짜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현 상황을 알아서 그런지 찍소리도 않고 그냥 계시네요. 저도 참 진즉 더 어릴 때 아예 선을 분명히 해버렸다면 그간 그렇게 가슴앓이하며 화병 키울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전 막내 장가 보내면 남편이랑은 절대 안 살 거예요. 남의 집 귀한 아들이 영감탱이가 되어서 여전히 마마보이처럼 굴고 밥 얻어먹으려고 하는 꼴 절대 못 봅니다. 제가 쌓인 것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도 못 내지른 것 같지만 아무튼 아주 조금은 후련해졌어요. 이래서 인생은 자신 있게 할 말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인생이 앞으로도 좀 더 개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리라 믿으려고요.